것 같아요. 앞으로 전망이 좋은 산업들 중에 안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거다. 다른 데 광고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데 오르는 거예요? 환경 글로벌 마켓 한글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랑 기자입니다. 11월 11일 목요일 퇴근길을 찾아가는 여의도 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년 증시에서 어디에서 기회를 찾을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전문가들도 내년 증시를 전망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약세장이지만 그래도 오르는 종목은 오른다. 올해 코스피가 하반기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래도 기회가 있다. 세 번째는 전반적인 약세장이라 코스피 미국 할 것 없이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나뉘던데요. 이사님께서는 내년 코스피와 또 미국 증시까지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내년에 미국도 여전히 좋을 것 같긴 한데 한국 시장만의 상대적인 부진은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세 가지 이유라고 하면 한국 시장이 좀 필요 이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반등하는 기회가 있을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미국과의 어떤 벌어져 있는 괴리를 조금 좁혀가는 그런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 금리 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요인보다는 코스피만의 또 반등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거다. 어제 말씀해 주신 걸로는 사실은 중국의 경기 둔화가 좀 진정되는 국면이 내년 1분기에 나타날 수 있고 또 대선도 3월에 끝나고 이런 것들이 코스피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미국 금리 인상도 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만큼 가파르게 진행되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을 줄이는 거는 어쨌든 지금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사실 그거는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라는 신호기 때문에 변동성은 커질 수는 있지만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가 사실은 한국 시장을 가장 많이 억누르려고 기업들에 대한 이익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좀 많이 낮춰놨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경기가 조금만 덜 나쁘기만 해도 좋아지는 것 기대도 안 하고요. 덜 나쁘기만 해도 한국 시장과 예를 들면 미국 시장 간의 어떤 벌어진 괴리가 지금보다는 좀 좁아지는 과정에서 기회가 있을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경기는 전반적으로 슬로우 다운 이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막 5%가 넘고요. 근데 이제 내년은 미국의 경우 이제 3% 초중반대. 저희 한국은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내년에 3% 보는데 3%한 초반대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3% 성장이 결코 적은 성장률이 아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평균적으로 2% 중후반 성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올해 성장률 4%, 내년에 이제 3%라고 성장을 치더라도 내년도 성장률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업들이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올해는 경기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주가는 사실 거기에 비해서는 못했었고 오히려 이제 내년은 성장률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주가는 조금 그래도 올해보다는 나은 상황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증시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선방을 할 거다라고 보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를 강화한다든가 해서 봉쇄했다가 풀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너무 경기 변동성이 커졌어요. 코로나라는 요인들을 좀 없애고 지금까지 경기나 기업들의 이익이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면은 그래도 진행형이거든요. 올해 만약에 주가가 예상보다 못했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다시 좀 되찾아가는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 다 겪고 보니까 재고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재고를 조금 더 많이 쌓을 거고 재고를 많이 쌓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주로 중간재를 수입을 해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완제품을 출하하는 기업들이 되겠죠. 그 재고를 만드는 기업들은 수혜가 꽤 있을 걸로 보여지고 기업들도 그런 재고를 쌓기 위해서 하다못해 창고를 만들든 부지를 사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테크 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했지만 테크 이외의 기업들은 사실 아직도 정상화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했거나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인력 문제 해결하려면 자동화를 하든 뭘 하든 생산성을 늘리는 쪽에 어떤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투자는 코로나 이후에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대건용 투자였다라고 하면은 내년은 재고를 좀 쌓는 형태의 투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에 늘어나는 비용이나 이런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생산성을 늘리는데 조금 더 집중하는 투자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들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수혜를 보는 데들이 좀 기업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어저께 제가 본 기사인데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 트럭을 이제 해서 일부 도시에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것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사람이 없어도 계속 꾸준히 이익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흐름들이 미국에서는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제 전통 기업들한테 적용되는 사례들이 뭐 월마트, 크로고 같은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뭐 페덱스 같은 그런 운송 기업들 하니까요. 그게 한국에도 이제 영향을 좀 주겠죠, 아무래도. 근데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심각해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양극화잖아요. 소득의 양극화도 있고 기업에서도 이제 잘하는 기업, 못하는 기업의 양극화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좀 증시에 좀 상방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저소득층은 더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고 부유층들은 상상할 수 없는 소비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국면이 갈리는데요. 좀 사회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잘 이용하는 것으로 이 이제 국면을 좀 타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용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뭘 사는지 좀 들여다봐서 그쪽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소비재들 중에서도 브랜드가 아주 강력한 기업들 있잖아요. 미국의 예를 들면 나이키 같은 기업, 한국에서도 약간 하이엔드 쪽에 있는 의류나 신발이나 이런 소비재 기업들은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저가류는 오히려 잘 안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뭐 중고 제품을 리세일링 한다던가 주변에도 이제 당근마켓 이런 거 번개장터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년의 증시의 또 한 축을 봤을 때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부분인데요. 사실 일각에서는 내년 연말까지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내년에도 상당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사님께서는 이 물가 상승은 내년에는 조금 진정되는 국면으로 내다보시는 거죠. 중국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정말 환경과 관련해서 특수한 제품들 또는 2차 전지 만드는데 많이 들어가는 제품들 그래서 꼭 필요한데 이제 구하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원자재 가격이 오르지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르지는 않고 있고요. 유가도 지금 겨울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약간 상승 압력들이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내년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저는 더 이상의 어떤 원자재 가격 때문에 발생하는 인플레 압력은 좀 진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의 약간 위험 요인은 뭘로 꼽으세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증세죠, 증세. 트럼프 이후에 사실 미국의 법인세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인프라 투자안 통과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얘기가 좀 들어갔어요. 미국 기업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세제 혜택이라는 거는 유럽이나 일본이나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거든요. 미국도 내년엔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 앞두고 공화당이 이 재정 건전성 얘기를 들고 나오겠죠. 네. 요즘 또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자사주세. 자사주를 소각할 때 거기에 네. 세금을 매겨라.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 안 하고 자꾸 이제 주주 가치만을 위한다라는 게 민주당의 이제 주장인데요. 근데 자사주가 사실 미국 주가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을 할 때 주식수를 줄임으로써 주당 순이익 자체가 높아지는 효과를 분명히 줬기 때문에 자사주세를 올리거나 이런 세금 문제가 나왔을 때는 미국 시장의 매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것 같거든요. 내년에 금리 인상이 예상만큼 일찍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시지 않으세요? 중간 선거가 내년 후반에 있는 걸 감안하면 무리하게 연준이 내년까지는 적어도 세게 금리를 올리진 않을 거다. 뭐 올리더라도 한 번 아니면은 뭐 연말에 한 번 이 정도를 좀 예상을 하니까 시장에 주는 어떤 두려움은 저는 크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테이퍼 끝나면 그 다음은 금리 인상이니까 계속 이제 그거 가지고 잡음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재료 자체로만 보면은 금리 인상보다는 세금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일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의 경기 증시의 굵직굵직한 테마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어디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스피 보고 있으면 그냥 가상화폐나 투자할 걸 그랬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요. 가상화폐라는 것도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거다.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거기서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무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가상화폐 최근 들어서 뭐 NFT,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건데 인터넷이라는 어떤 가상 공간에서 단순히 이제 줌하고 뭐 회의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가상 공간에서 놀기 시작하고
거기서 사람을 사귀기 시작하고 거기서 아바타를 통해서 물건을 사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0, 30대 뭐 소위 말하는 MZ 세대까지는 거기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을 해야 된다, 이더리움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이 생겼고 거기서 뭐가 거래되는지는 저희가 꼭 알아야 되고 거기서 핫한 상품이나 물건은 저희한테 꼭 필요할 수도 있다. 또는 저희 미래 세대가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저는 그렇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 내년에도 금리 인상할 거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바뀌는 시대, 바뀌는 국면에서는 자꾸 이제 새로운 걸 자꾸 사람들이 찾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상화폐 투자에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새로운 시장이 열렸는데 왜 애써 무시하냐. 발은 담궈야 된다. 네, 발은 담궈야 된다. 친환경 테마주 2차 전지 또 미국의 팡 기술주가 지난 올해 또 작년에 이른 빅 테마주였단 말이에요. 네. 빅 주도주였는데요. 이 주도주가 내년 증시에서도 좀 이어질 것이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마는 저는 계속 가는데 기업들이나 이제 산업에서 내부적인 변화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담은 뭐냐면 이 친환경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의 에코프로이라든가 이런 친환경 소재나 이런 부품들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아무리 이 기업이 좋아지는 거는 맞지만 가격적으로 많이 올랐고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같은 산업들 내에서 세컨티어를 찾는 방법이 있고요. 선두 기업들이 있고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은 빨리 쫓아갈 수 있는 세컨티어를 찾는 방법이 있고 아예 그거보다 조금 더 미래를 지향하는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전고체 전지 기업들 콘텐스케이프 이런 데 오르는 거예요? 네. 이제 배터리도 일정 부분 기술이 됐고 주가도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어쨌든 올랐으니까 더 미래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세컨티어를 자꾸 찾는 과정들인 거죠. 테마 내에서 또 좀 새롭게 양상들이 좀 변화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이건 뭐 한국만의 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수소와 관련된 테마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수소차라는 거를 현대차와 도요타가 주도하다 보니까 한국이 좀 치고 나가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술력이 어쨌든 한국이 가장 완성도가 높고요.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품 업체들도 한국에 있다 보니까 수소와 관련된 것들이 조금만 되게 되면 또 한국 기업들의 서플라이 라인이 전체적으로 또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내년에 조금 약세장을 지나고 나면 10년의 대세 상승을 이끌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기술 분야로 뭐 자율주행, AI, 바이오 이렇게 꼽으시더라고요. 요 테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많이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예를 들면 제약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제약주들은 진단 키트,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기업들, 코로나와 관련돼서 약을 만드는 뭐 SK 바사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되게 주가가 좋았다가 최근에 또 먹는 치료제 나온다고 하니까 주가가 또 좀 안 좋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내년부터는 바이오 내에서도 이제 새로운 약을 정말 개발할 수 있는 기업들은 다시 제 가치를 좀 찾아가지 않을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는 예방 건강을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알고 제약 쪽이 또 많은 돈을 막 투자를 하면 새로운 약을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분명히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RNA 같은 이런 단백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약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생길 거고 새로운 약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새롭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그래서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이 내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임상을 못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을 뭐 1상, 2상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글로벌 제약사로 봤을 때는 이번에 백신을 놨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이런 데들은 백신 깔아놓고 이거 가지고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데 또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하면 될까요? 요즘 데이터잖아요, 데이터. 모든 게 데이터. 저희 한국에도 마크로젠 같은 기업들이 그 유전자를 분석을 하고 유전자 데이터를 모으고 있거든요. 미국 기업들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샘플 사이즈도 작고 기술력도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임상이라는 거를 막 사람들한테 먹여서 주사를 놔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제 유전자를 분석을 하면 확실히 그런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신약 개발했을 때 유전자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부상을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기술주, 팡 기술주가 좀 주도주에서 이제 변화한다면 어떤 기술주가 성장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메타버스 자기네들 기업으로 메타버스 한다고 맞아요, 바뀌었죠. 그러는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은 매출의 상당 부분이 다 광고거든요. 맞아요, 광고죠. 광고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앱 광고 시장도 많이 포화가 좀 되어가고 있고 이미 이제 마켓 시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더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 자꾸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빵류에서도 예를 들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 1위도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앞으로 전망이 좋은 산업들 중에 안 하는 게 별로 없어요. 클라우드도 하고 PC도 만들고 노트북도 만들고 뭐 쓸데없이 게임도 만들고 막 그러긴 하지만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메타버스도 기업용 메타버스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떠한 영역에서든 많은 것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빵류에서도 이제 좀 갈리지 않을까. 아마존은 자꾸 이제 규제 이슈, 워낙 이제 소비자들이랑 대면을 해서 하는 비즈니스가 너무 많으니까 정부의 어떤 규제 이슈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 넷플릭스는 요즘 게임 하거든요. 게임 시장이나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은 넷플릭스가 워낙 잘하지만 포화된 것 같아요. 디즈니도 하고 뭐 애플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웨이브니 뭐 이런 자꾸 이제 OTT 서비스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콘텐츠를 잘 만드는 회사들이 더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사실 국내로 살짝 들여와 보면 네이버, 카카오에서는 네이버가 좋다고 들리기도 해요. 저는 네이버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B2C에 해서 뭔가 이 소비자 접점을 덜 가지면서 클라우드를 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AI도 제일 AI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같이 왔다고 하면은 그동안 카카오가 워낙 상장도 많이 하면서 각광을 받았지만 내년은 네이버가 좀 더 좋아지는 국면이 아닐까. 스트리밍 관련해 가지고는 여전히 뭐 엔터테인먼트나 콘텐츠류 한국의 기업들은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 다 합친 게 하이브잖아요. 네, 하이브 좋게 보죠. 하이브만 좋게 보세요. 그 하이브가 또 코인도 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한다고 하니까 저는 메타버스에서는 일 안 할 것 같은데요. 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영화 보고 게임하고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그런 류의 비즈니스. 그동안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플랫폼 형태의 어떤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했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의 최대 수혜는 컨텐츠를 넣을 기업들이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상반기에 어떤 기업이 주도주가 될 것까지도 살펴봤네요. 마지막으로 주가가 지지부진한 IT 반도체, 자동차까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런 주식들이 가치주와 성장주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는 저도 좀 잘못 본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내지는 뭐 파운드리 반도체 사이클이 워낙 다르니까요.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도 어느 정도 사이클의 바닥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내년 초 정도가 사이클이 바닥이다라고 하면은 연말부터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올해 중반에서는 했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메모리 쪽 반도체의 어떤 저점이 자꾸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사이클을 많이 타지만 한번 사이클을 타면 좋기 때문에 내년 초는 아니지언정 중반에는 그래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기대의 확신이 조금 약한 좀 지켜봐야 거죠. 되고요. 국내 IT 반도체 업체들이 좀 좋아지려면은 파운드리에서 뭔가 좀 잘한다라는 시그널이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자동차는요? 자동차는 좀 기회가 오히려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라는 산업이 내구재 성격이 있다 보니까 유행으로 한번 사고 나면 한 또 2년 쉬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사람들이 대중교통 안 산다고 많이 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지가 않으니까 내년에는 그래도 자동차 사이클이 한 번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아, 내연차로서? 아니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 저는 이제 현대차나 도요타 같은 경우는 다 하잖아요. 다. 수소차도 하고 전기차도 네, 하고 다 하잖아요. 내연기관차도 하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 그런 업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테슬라는 너무 독보적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거고 사실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빨리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올해 주가가 되게 좋았는데 역시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되게 좋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그 수혜가 이제 작년에 좀 먼저 미리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쉬었고 그러면 이제 다시 내년에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뜰살뜰 삼성전자 자동차까지도 살펴서 의견을 또 주셨네요. 그래도 내년에는 국내 코스피에서 기회가 있다로 좀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네. 네. 나와주신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이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금의 구독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퇴근길 든든한 인터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